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대만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보면 정말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섬 하나가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국 둘이 이 섬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영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대만의 이야기는 권력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가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오늘의 세상을 설명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중국 내전 들어보셨죠? 이 전쟁은 정말 길고 처참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고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 전쟁이 끝나면서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산당이 대륙에서 승리를 거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반면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당도 자신들이 진짜 중국 정부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치 서울에 정부가 하나 있고 부산에 또 다른 정부가 있는데 둘 다 자신이 진짜 대한민국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중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륙의 중화민공화국과 섬의 중화민국, 이 둘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대만은 오랫동안 중국 본토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었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는 약했습니다. 1895년에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을 일본에 넘겼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대만은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국제협약에 따라 대만의 통치권이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중국이 아직 내전 중이었다는 겁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4년 뒤 그들은 공산당에게 쫓겨 대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의도치 않게 패배한 정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셈입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971년에는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쫓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칙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중국이 하나뿐이고 대만은 그 중국의 일부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어요. 대만과 공식 관계를 맺을 거냐, 아니면 중국과 관계를 맺을 거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이 25년 현재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0배예요.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 대만을 선택할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죠.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이고 민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은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대만 통일을 자신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그의 비전에서 대만 통일은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시진핑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지도부에게 대만 통일은
백년 국치를 끝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백년 국치란 184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약 100년 동안 중국이 서양 열강과 일본에게 당한 굴욕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편 전쟁, 일본의 침략, 각종 불평등 조약, 이 모든 것이 중국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대만 통일은 그 치욕을 완전히 씻어내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문제에 관여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필리핀도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를 만들어 왔고 대만은 그 질서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대만의 지리적 위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2일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남쪽에서 시작해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을 말합니다. 마치 아시아 대륙을 둘러싼 첫 번째 방어선 같은 겁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이 방어선이 무너지고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주변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수백 척의 배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원자재, 에너지 자원, 공산품을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배들도 상당수가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무역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대만이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를 만드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최첨단 모기까지 모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핵심을 대만이 쥐고 있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밖에 없습니다. 3나노미터, 2나노미터 공정인데 이게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곳이 전 세계에서 대만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멈춘다면 전 세계 경제가 즉시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 방패입니다. 대만의 기술력이 워낙 중요해서 중국조차 함부로 침공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역사적 원한,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이해관계, 기술 패권까지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한 섬의 운명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작은 섬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코끼리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죠. 이 긴장 관계는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왕조가 바뀌고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지만 중화라는 개념 아래 하나의 문명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중국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고 청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갔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중국은 연이은 패배를 맛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까지 모두 중국 땅을 조각조각 나눠 먹었습니다. 1911년 마침내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00년 넘게 이어진 황제 제도가 끝난 것입니다.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가들이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나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힘이 없었고 각 지역의 군벌들이 제멋대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가 끝나고 갑자기 각 도의 장군들이 독립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름만 하나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개의 큰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국민당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당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순원이 만든 정당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순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제스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제스는 군인 출신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되었습니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마오쩌둥이라는 이름 없는 젊은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정당이 협력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국민당과 공산당은 손을 잡고 군벌들을 몰아내는 북벌에 나섰습니다. 함께 싸우면서 중국을 통일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7년 장제스가 갑자기 공산당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수천 명의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상하이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이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적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살아남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공산당은 포위당했고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1934년 공산당은 대장정이라는 엄청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8만 명의 병력이 중국 남부에서 북서쪽 산시성까지 1만 2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킬로미터이니 그 거리를 30번 왕복한 셈입니다. 대장정은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출발할 때 8만 명이었던 병력은 1년 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겨우 8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죽거나 흩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확실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철처럼 단련된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행군이 공산당을 더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1937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그것이 8년간의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순식간에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난징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전체가 일본의 침략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던 적들이 공동의 적 앞에서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협력일 뿐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주로 일본군과 정면으로 싸웠습니다. 장제스의 군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농촌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마오쩌둥은 농민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토지를 나눠주고 부패한 지를 몰아내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중국은 승전국이 되었지만 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8년간의 전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더 이상 협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연합정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로 중국 전체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1946년 내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병력도 더 많았고 무기도 더 좋았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1947년 초까지만 해도 장제스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군은 도시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광활한 농촌 지역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개혁을 약속했고 부패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부패가 심했습니다. 군 장성들은 미국이 준 원조 물자를 빼돌렸고
민간인들을 약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국민당 정부에 대한 민심이 떠나갔습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그 변화의 상징이 공산당이었습니다. 1948년부터 대규모 회전이 벌어졌습니다. 랴오션 전역, 화이하이 전역, 평진 전역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각 전투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맞붙었습니다. 국민당군은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화이하이 전역에서는 60만 국민당군이 포위당해 전멸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수레로 식량을 날라 공산당군을 먹여 살렸다고요. 민심을 얻은 쪽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1949년 초 공산당군은 양쯔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4월에는 수도 난징이 함락되었습니다. 장제스는 남쪽으로 계속 후퇴했습니다. 광저우로, 충칭으로, 청두로. 하지만 어디로 가든 공산당군이 뒤따랐습니다. 국민당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투항하거나 도망쳤습니다. 장제스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선포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오늘 성립되었다고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순간입니다. 한편 장제스는 약 2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정부 관료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금괴도, 문화재도, 고궁박물관의 보물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장제스는 이것이 일시적인 후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대륙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만을 반격의 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산당은 대륙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국민당은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갇혔습니다. 두 개의 정부가 같은 이름, 중국을 놓고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섬에는 중화민국, 둘 다 자신이 진짜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단은 일시적일 거라고 모두 생각했지만 7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개의 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륙의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수억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도 미국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한때 서양 열강에게 짓밟혔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하나의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마오쩌둥도 덩샤오핑도 장쩌민도 후진타오도 모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목표는 훨씬 더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권력을 잡은 이후 중국을 철권으로 통치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헌법을 바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연 것입니다. 시진핑에게 대만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내건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요. 2019년 신년사에서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나왔습니다. 무료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 통일은 100년 국치를 완전히 씻어내는 상징입니다. 1840년대 아편전쟁부터 시작된 굴욕의 역사, 외세에게 짓밟히고 영토를 빼앗긴 치욕의 기억이 중국인들의 집단 의식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홍콩은 1997년에, 마카오는 1999년에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만뿐입니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만을 되찾아야만 진정으로 과거의 굴욕을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대만을 향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가장 노골적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극렬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바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대만 상공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들을 하나씩 빼앗아왔습니다. 2016년 차이 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8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들 나라에 막대한 경제 원조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대만의 참여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대만은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에 성공한 모범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은 대만 내부의 친중 세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만 젊은이들에게 중국 본토에서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만 내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보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대만 사회 내 갈등 조장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도 정체성 변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은 1987년까지 계엄령 아래 있었습니다. 국민당의 일당 독재가 이어졌고 반대 의견은 억압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총통을 뽑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야당인 민진당의 천수 이본이 총통에 당선되며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의 대조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시진핑은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합니다. 인터넷은 검열되고 언론은 통제되며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에서는 소수민족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만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중국이 무력으로 짓밟는 것을, 2020년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두 체제를 약속한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 통합된다면 홍콩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요. 중국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두 체제를 약속하지만 홍콩 사례가 그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대만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즉각적인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1% 미만입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는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당입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라이칭더를 비난하며 그가 당선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유권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국민당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의회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대만 내부에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만 사람들의 중국 정체성은 약해지고 독립적인 대만 정체성은 강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자신의 임기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적으로든 무력으로든 말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70대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 문제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한쪽에는 절박하게 통일을 원하는 강대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유와 독립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섬이 있습니다. 시계는 째각째각 흘러가고 있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대만과는 공식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고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미국에게 대만은 무엇이길래 중국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입하려는 걸까요? 미국의 대만 정책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19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갔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제스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했고 이후 대만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대가로 대만과의 공식 외교 관계는 끊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보 위협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공식 외교는 끊었지만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역 안정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 동맹을 맺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도 못 지키는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국과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이들 국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거나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에게는 재앙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구축한 아시아 안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지역 전략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대만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2일 도련선을 기억하시나요?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입니다. 이 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이 방어선에 거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대만을 장악한 중국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지만 대만을 차지하면 훨씬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관 기지도 위협받고 하와이까지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지난 세기 동안 유지해온 태평양 지배력이 근본적으로 도전받는 것입니다. 대만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입니다. 대만 해협을 통해 매년 5조 달러 이상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동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선박들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특히 에너지 수송로가 중요합니다. 중동에서 오는 석유를 실은 배들이 이곳을 통과해 한국, 일본, 대만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수호자로 여깁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했고 지금은 성숙한 민주국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에 민주주의 국가를 넘기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항상 가치만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 이익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현실적 이익과 가치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대만 지지는 초당적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대만 정책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개입할 것이라고 명확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애매함은 의도적입니다. 중국에게는 함부로 침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만에게는 독립을 선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1979년 이후 40년 넘게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지 않았고 대만도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현상 유지가 계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모호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 4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때마다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개입 의지를 오판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방어 의지를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막대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가 약 2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브람스 전차,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비대칭 무기에 집중합니다.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침공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무기들입니다. 대함 미사일, 기뢰, 이동식 방공 시스템 등이 그 예입니다. 미국은 또한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범한 오커스 안보협의체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쿼드 협의체도 있습니다. 미국,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협력이나 실제로는 중국을 포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일본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제약이 있지만 최근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을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거리는 불과 6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입니다.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대만을 위해 중국과 싸우는 것이 과연 이익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대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미국이 그곳에서 중국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류 의견은 여전히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쪽입니다. 대만을 잃으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고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장된 게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대만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동시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멈춥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병원의 의료 장비까지 모두 반도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쌀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80조 원입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물 인터넷도, 오지 통신도 모두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TSMC가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도 TSMC가 생산합니다. 퀄컴, AMD, 미디어텍 등 세계 주요 칩 설계 회사들이 모두 TSMC에 생산을 맡깁니다. 이들은 칩을 설계만 하고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드는 것은 TSMC의 몫입니다. 만약 TSMC가 내일 당장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생산이 멈춥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멈춥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즉시 타격을 받습니다. TSMC의 2024년 매출은 약 8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0%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회사가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있습니다. TSMC의 주요 공장들은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신주, 타이난, 타이중 등의 최첨단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왜 TSMC는 이렇게 강할까요? 오랜 기술 축적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TSMC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 모리스 장은 반도체 업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사업 모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설계한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대성공이었고 TSMC는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듭니다. TSMC는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2024년에만 약 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2조 원입니다. 이런 규모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기술이 개발되고 양산까지 가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인내와 자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TSMC의 존재가 실리콘 방패 이론을 낳았습니다. 대만이 가진 반도체 기술력이 중국의 침공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과정에서 TSMC의 공장들이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정밀한 반도체 공장이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공장 건물이 남는다 해도 핵심 엔지니어들이 도망가거나 협력을 거부하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극도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없이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점령한다고 해서 바로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는 대부분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서 만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 국가가 장비 공급과 유지 보수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며칠 내에 멈춥니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중국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모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TSMC가 멈추면 중국 제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 방패입니다.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행동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리콘 방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 경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대만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TSMC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 기술과 최첨단 생산은 여전히 대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이 나노미터 공정은 대만에서만 생산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공장에서는 한 세대 이전 기술만 생산합니다. 대만 정부도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TSMC는 대만의 국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칩뿐 아니라 칩 제조 장비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압력을 넣어 ASL이라는 회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 합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다고 갑자기 앞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도 TSMC의 칩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대만의 힘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있다고 해도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대만은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개입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매일 연구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은 폭이 약 18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 수십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상륙시켜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륙 장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 훨씬 어려운 작전입니다. 노르망디는 영국 해협을 건넌 것으로 거리가 약 50km였습니다. 대만 해협은 그보다 4배 가까이 넓습니다. 전쟁은 아마도 사이버 공격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통신망, 전력망,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고 은행이 멈추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동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이 몇 시간 만에 대만의 공군 기지, 레이더 시설, 지휘 본부를 강타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결국 상륙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국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힙니다. 대만의 지형이 상륙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서해안에는 상륙이 가능한 해변이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14곳 정도를 꼽습니다. 대만군도 당연히 이 지점들을 알고 있고 철저히 방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안을 향한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 해협의 날씨도 문제입니다. 상륙작전에 적합한 시기는 1년 중 4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 정도뿐입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파도가 높고 날씨가 나쁩니다. 중국이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이 시기에 경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상륙작전 자체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수백 척의 상륙선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동안 대만의 미사일과 포격에 노출됩니다. 대만은 미국제 하푼 대함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슝펑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 함선을 공격할 것입니다. 해협은 상륙선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륙작전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설령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전투는 계속됩니다. 대만군은 해안에서 밀려나면 내륙으로 후퇴해 저항할 것입니다. 대만은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중앙산맥이 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최고봉은 높이가 4,000m에 가깝습니다. 산악전은 공격하는 쪽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만군은 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시가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대만의 방어 전략은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고슴도치는 작은 동물이지만 온몸이 가시로 덮여 있어서 포식자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공격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싸고 큰 무기보다는 싸고 작지만 효과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갖추는 전략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기뢰, 소형 드론,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입니다. 대만 정부는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국방 예산은 국내 총 생산의 약 2.5% 수준입니다. 목표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총 생산의 약 2.8%를 국방비로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징병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까지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가장 큰 희망은 미국의 개입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대만이 홀로 중국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군은 약 17만 명입니다. 예비군을 포함해도 중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 역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전략은 버티는 것입니다. 중국의 초기 공격을 버티고 미국이 개입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미군이 도착하려면 최소한 며칠은 걸립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괌에 미군 기지가 있지만 그곳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항공모함 전단이 오려면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이 개입한다면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됩니다. 미중 전면전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핵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미사일에 맞는다면 수천 명의 미군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가 미국의 폭격을 받으면 중국도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1위와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하면 세계 무역이 마비됩니다.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공급망이 끊기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 모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규모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오판과 우발적 상황이 겹치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대만 해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개입 의지를 오판하거나
우발적 충돌이 확전되거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강경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합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에도 대만에서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타이베이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며 야시장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전쟁 위협이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 긴장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불안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약 60%가 5년 이내에 중국이 군사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70% 이상이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다고 답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전쟁 위협 때문에 대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이나 이중 국적자들 중 일부는 해외로 이주합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가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남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고 자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중국 대륙에서 건너와 이룬 땅이고 부모 세대가 민주화를 쟁취한 땅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만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교류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양측 간 연간 무역액은 약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입니다. 대만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대만 제품은 중국 시장에 팔립니다. 중국도 대만의 반도체와 첨단 부품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의존하는 기묘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계속됩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적 긴장으로 한때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해협을 넘나듭니다.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공장을 방문하고 대만 학생들이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관광객들이 양쪽을 오갑니다. 대만과 중국에 가족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949년 분단 때 헤어진 가족들의 후손이 이제는 양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교류를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너무 밀접해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위험이 있고 너무 차단하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남향 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의견이 갈립니다. 민진당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당은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주장합니다.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차이가 선거 때마다 드러납니다. 유권자들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합니다. 젊은 세대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은 대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와 30대 중 80% 이상이 대만인으로만 정체화합니다. 이들은 중국을 외국으로 봅니다. 언어는 비슷하지만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세대에게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활기차게 살아 있습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집회를 열며 선거 때마다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독립을 원하는 사람부터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모든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만이 자랑하는 자유입니다.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에도 위협은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전이 그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전쟁터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 식민지 시대의 흔적도 있고 미국의 영향도 있으며 원주민 문화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꽃핀 현대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대만 영화, 대만 음악, 대만 문학은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 외에도 정보통신, 기계, 화학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20위권입니다. 인구 2,400만 명의 작은 섬치고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땅에서 살아왔고 태풍을 매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견뎌왔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기업들은 투자하며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만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진핑이 강경 발언을 할 때마다 걱정이 커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대만은 더욱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무력이 아니라 이해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대만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세계도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기술 패권의 문제이고 지역 질서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충돌하는 이념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섬의 운명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21세기 산업의 심장입니다. TSMC가 만드는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래 경제는 데이터와 컴퓨팅에 달려 있고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대만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원하는 이 이유 중 하나이고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반도체 강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만 하나에 의존하는 위험을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반도체 생산이 더 분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만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TSMC가 쌓아온 40년의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대만이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적 위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10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기존 질서 유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대만을 손에 넣으면 제2일 도련선을 돌파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막아야 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쟁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체제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급성장했고 이제
그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려 합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대만은 미국 모델의 성공 사례입니다. 자유경제와 민주주의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만약 대만이 무너지면 중국 모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대만은 상징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위협입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은 압박을 계속하고 대만은 버티고 미국은 지원하는 구도가 유지됩니다. 둘째는 평화적 해결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찾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력 충돌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과 민주주의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정치적 갈등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것, 정체성과 자유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국제 질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한 지역의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를 통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웁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를 계속하려는 인내, 공존의 지혜를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힘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만 해협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될지 평화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민족의 통일을 원합니다.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바랍니다. 이 모든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